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조선을 구할 테니 이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들고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이거 대한민국 구하자는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뉴라이트, 매국 좀비들, 친일 매국 세력들과 맞서서 싸울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왜곡했고 그 왜곡을 모두 다 밝혀내는 작업, 정말 진짜 힘들게 쓴 책이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가정마다 이 책은 있었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일배로 커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처음 할 겁니다. 이거 진짜 자신 있게 구입하시고, 저는 아마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노력해서 좋은 양질의 자료들을 찾아서 실제로 조선이 그만큼 같은 시기 전국시대나 일본 에도시대보다 살기 좋았다라는 첫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만, 19세기는 분명히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다, 조선은 엉망이었다. 그런데 그 19세기를 가지고 또 댓글들을 막 달아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9세기 조선은 비난받아도 할 말 없지만 15, 16, 17, 18세기에 물론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지만 그 조선 400년을 19세기 100년으로 덧칠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매국 좀비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자학사관, 자기 비판적 역사관에 빠져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조선을 비하하지만, 저 황현필은 분명히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말 끔찍한, 소름 돋는 일본의 여러 풍습들을, 이건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비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일본 농민이 잘 살았냐, 조선 농민이 잘 살았냐라는 걸 말씀드렸다면, 과연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땅에서 어떻게 살고 싶었는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생명중시와 일본의 생명경시를 비교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보여드렸다가 좀 말을 아꼈죠. 이 시간에 강의하려고. 마비키입니다. 마비키가 뭐냐면, 우리 조선 후기랑 같은 시기 일본의 에도 시기에 일본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 일본 농민들, 농노적 삶을 사는 일본 농민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 자식이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나면 이 딸이 노동력으로 크게 필요가 없으니 그 딸아이를 죽여버립니다. 발로 가슴팍을 밟거나 손으로 가슴을 누르거나 목을 졸라서 갓난아이를 죽여버리는데, 그 갓난아이를 죽여내는 걸, 그러니까 속아냄이라고 이야기해요. 굳이 노동력으로 가치가 없겠다라는 걸 속아내는 아이, 죽여버리는 걸 마비키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서양 역사학자가 마비키를 이렇게 연구했고,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갓난아이를 죽였냐.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하듯이 일개 현입니다. 근데 10만의 농가가 있는데 거기서 살해당한 아이의 수가 해마다 3, 4만 명. 이 중에 거의 7, 80%는 딸입니다. 여자, 영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여버리는데, 보시면 이렇게 갓난아이를 죽인 장면이 나오죠. 마비키의 끔찍함, 소원 성취, 액자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일본의 여성은 기를 여유가 없다고 생각되면 모두 아기의 목을 다리로 눌러 죽였다. 유명한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도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이건요, 이런 일본인이 아이 반환의 훈계, 무슨 말이냐면, 마비키를 행했던 여인이 훗날 죽었을 때,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자신이 죽였던 아이들에게 살해당하고 있어. 이 어린아이가 지금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는가 하면, 도깨비처럼 막 생겨가지고 아이를 죽이죠. 당시 속아냄을 별로 잘못된 행동이나 영아 살해 같은 흉악한 범죄가 아니라 그저 아이를 신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와, 마비키 끔찍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뱃속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해서 태어나면 한 살 먹고 나오는, 물론 일본도 새는 나이를 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본의 자장가와 우리 자장가,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는 괜찮아요. 일본 자장가도 울지마, 울지 않고 잘 자라, 안 울며 잘 자면 업어주지 않고, 울며 안 자면 강에 흘려버리겠대. 무슨 자장가가 이래? 잘 자지 않는 아이의 무덤을 세울 거야. 잘 안 자면 너도 마비키로 죽여버릴 거야. 우리 자장가입니다. 조선시대. 품 안에 아가야 울지 말아라. 살구꽃이 울타리에 피고 있단다. 꽃이 지고 살구 열리면 너랑 나랑 둘이서 함께 따먹자. 얼마나 아름다운, 빨리빨리 무럭무럭 크거라. 살구 열림에 함께 따먹자라는 자장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신사임당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제가 강의까지 정말 가열차게 했던 허난설원. 근데 정말 참 삶이 너무 아파요. 젊은 시절에 아주 어린 딸과 아들을 잃어요. 그래서 자식을 잃고 고구라는 이 시, 아들, 딸 여의고서 지난해 귀여운 딸의 여의고 올해도 사랑스러운 아들을 잃다니 서로라 광명 땅이여. 두 무덤 나란히 앞에 있구나. 실제로 허난설원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자신들 자식 옆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 허난설원이 그림을 그렸는데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자신의 딸, 손녀딸을,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 그림 중에 외할아버지와 손녀딸이 이렇게 거닐고 있는 그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딸아이의 생명도 이렇게 중히 여겼던 조선을 강조하기에 허난설원의 곡자와 허난설원의 그림을 가지고 왔고, 여러분 이 허준의 언해태산 지변은 좀 어려운 책이지만 실제로 이 세종 때 태산요록이라고 하는,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태산요록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학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산요록은 1부가 태교 이야기, 2부가 이제 갓난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 태산요록을 바탕으로 그 유명한 어이 허준이, 동의보감을 썼던 허준이 이렇게 책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일단 세종실록에 일단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적 관가 노비에 대해 아이를 낳을 때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휴가를 줬는데, 이것은 아이를 버려두고 복무하면 어린아이가 해롭게 될까 염려한 것이다. 이 부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해롭게 될까 염려한 것이다. 이게 무슨 에도 시대 마비키가 있었던 일본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어린아이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비아입니다. 엄마가 노비니까. 훗날 노비가 될 아이의 생명조차 중히 여겼던 세종대왕. 그래서 그 엄마 노비에게 100일간의 휴가를 더 줘요. 이거 진짜 삼성도 100일 출산휴가 주나? 대기업이? 대한민국보다 낫죠? 자, 허준의 언해 두창 지묘 발문을 보시면 부인 10명을 치료하는 것보다 소아 1명을 치료하기가 더 어렵다. 소아들의 질병은 진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증세를 질문하기 어려워서 약을 쓰기 힘들기 때문이고 이래서 우리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린아이 생명을 지켜내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의사 허준의 기록이고요. 그 다음 서주당 이씨의 태교신기라고 하는, 이렇게 태교를 해야 된다. 진짜 이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산모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산모들이 꼭 읽어야 될, 태아 기르는 사람은 오로지 어머니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조심해야 되는데, 감히 분한 일을 듣게 해서는 아니 되고 왜 분노할까봐, 흉측한 일을 듣게 해서는 아니 되고 왜 두려워할까봐, 난처한 일을 듣게 해서는 아니 되면 근심할까봐, 급한 일을 듣게 해서는 아니 되면 놀랄까봐. 분노는 태아 혈류를 병들게 하고, 두려움은 태아 정신을 병들게 하고, 근심은 태아의 기를 병들게 하고, 놀람은 태아를 미치게 한다. 우리 태교신기입니다. 마비키랑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자, 일본은 가난하니까 노동력으로서 가치가 없는 태어난 딸아이를 죽였는데, 이제는 가난하니까 늙은 부모를 그냥 산에 버려요. 그게 바로 우바스테야마. 일부는 야, 이거는 그냥 설화다, 진짜 일본의 풍습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일본의 화가가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 늙은 부모를 산에다 버리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우바스테야마 산으로 유명한 가무리키 산도 이렇게 있고요. 그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1958년 영화가 다시 한번 1982년에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늙은 부모를 이렇게 산에 버리는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 우바스테야마 풍습이 너무 쪽팔려. 그들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해서 식민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효를 너무 중시해. 만약에 조선란 나라에서 500년 동안에 진짜 늙은 부모를 산에 버렸다라는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 있나? 못 찾나? 근데 만약에 진짜 조선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그게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고, 임금은 분노해서 그 고을을 강등시키면서 그 고을의 사또까지 처벌할 정도로 조선은 효를 중시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우바스테야마라는 불효 풍습이 일본인들은 쪽팔렸고, 이걸 조선에 덧칠하고 싶지만 조선은 효를 너무 중시하니까 조선에 덧칠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조선보다 훨씬 이전 고려시대에 덧칠을 한 게 고려장입니다. 이렇게 고려장 영화도 있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고려시대 늙은 부모를 갖다 버리는 풍습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아이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도 늙은 부모를 갖다 버리지 않아요.
고려도 유교 국가고 불교 국가야. 효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로 고려시대 늙은 부모를 산에 버렸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 이거 진짜 일본 아이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자신들의 열등의식을 해소하기에 심어준 거짓말이다. 이 고려장은 정확하게 일본의 풍습이다. 그게 우바스테 야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지금 사료를 두 개를 잡았는데, 태조면 아주 조선 초기죠. 태조 때 나라가 막 만들어지자마자 각 지역의 효자들을 좀 보고하거라. 그랬더니 이렇게 전라도 광주 사람이 3년 상을 치른 막 이야기, 그 다음 충청도 사람이 노모를 봉해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반찬을 올리고 먼저 맛을 보며 부모의 뜻을 순종하고 막 이런 이야기, 그 다음 조부모와 부모가 늙고 또한 가난했지만 몸소 농사를 지어 효성으로 봉양했다는 막 이런 이야기. 자, 그런데 이건 지금 조선 태조 때면 거의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니까 14세기 말과 15세기 초까지라는 이야기. 지금 태조실록이라고 하지만 1398년에 1차 왕제난 일어나고 태조 거기 날아가니까 14세기 말이라고 보면 이거는 순조 때입니다. 순조면 세도 정치기 19세기죠. 근데 순조 때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늙은 호랍이, 과부, 부모 없는 어린아이, 고아죠. 자식 없는 늙은이, 독거노인이죠. 모두 부양받을 수 있게 한. 우리가 가장 엉망으로 보는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이 고아와 독거노인과 늙은 호라비와 과부가 부양받아, 국가로부터. 근데 이건 누가 한 거야? 19세기 순조가 한 게 아니라 1800년에 돌아가신 선왕 누구야? 순조 아빠 정조대왕이 했던 거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세종, 정조, 종조,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성군으로. 그러니까 정조가 얼마나 국가를 운영을 잘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전부 다 보호받고 살아요. 그게 조선이었다고. 자, 마비키 봤고 우바스테야마 봤어요. 이제 찌질이 봅시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칼 사냥해가지고 농민들은 칼을 들 수 없게 만들었어. 오로지 칼은 누구 만들어? 사무라이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라이들이 막 농민들, 평민들을 막 죽여요. 죽여도 됩니까? 근데 죽여도 돼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사무라이들이 함부로 칼을 휘둘러서 칼의 날카로움을 시험하기에 사람들을 죽이는 걸 찌질이라고 하고, 그렇게 사무라이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라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을 기리스테고멘이라고 해요. 그에 비하면 조선시대는 양반네가 노비를 죽여도 엄격한 벌을 받죠. 일본은 고대부터 에도 막부까지 검이 완성됐을 때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품질을 시험하기 위해 사무라이나 대장장이들이 밤중에 지나가는 행위를 막 배워봅니다. 배고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토오리마, 그래서 이 토오리마가 지금 일본에서 묻지마 살인을 토오리마라고 해요. 존인, 하쿠소 등이, 그러니까 농민 등이 무사에게 무례를 범할 경우 무사는 이들을 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먼저 보여줄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봐요. TV 민시즈 쇼군입니다. 무사에게 인사를 안 해. 무례를 범했잖아. 바로 목 빼버립니다. 또 보여줄게요. 일본이라는 나라 풍속은 사람을 잘 죽이는 것을 다명으로 삼는다. 이 경섬은 통신사로 갔던 사람이 해사록에 기록을 남겨둔 겁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많이 하는 자는 비록 저작거리에 천한 사람일지라도 그 명성이 드높다. 조선인이 일본을 바라보고 쓴 기록물이에요. 살고 싶습니까? 여기는 이제 아예 츠즈기리에 대한 자서전이야. 자서전적 내용입니다. 와, 한번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에도에서, 수도죠. 에도가 지금의 동경 도쿄입니다. 츠즈기리 길거리 습격이라는 표현을 했네. 실로 자주 일어났다. 이는 대체로 지방 출신 사무라이들이 색칼의 성능을 시험하거나 실전을 경험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행위를 배웠기 때문이다. 배임을 당하는 건 보통 평민이다. 내가 어렸을 적 가끔 저택 밖으로 나간 적에도 그 시체를 자주 보았다. 능악곡이라는 공연이 지금은 이제 행해지지 않지만 공연 내용을 보시면 일본에 행해진 공연 내용이에요. 겐자에몰란 사람이 아버지가 살해당한 오난로 그 복수를 1000명을 죽이겠다라는 소원을 세우고 100명까지 죽였대. 100명까지. 그러니까 한 숙녀가 야, 나를 차라리 죽여라. 내가 그 900명 역할을 할게.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깨우침을 얻었다라는 이런 게 공연이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진짜 천인배기가 행해졌어. 천인배기, 쯔지기리, 묻지마 살인이 저지른 3명이 소환되어 지목된 뒤 인도되었으나 이 같은 일이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와, 천인배기가 가능했더니 물론 천인배기를 묻지마 살인이라는 뜻이 가깝긴 해요. 그렇지만 말이라도 천인배기, 이게 진짜
천 할 때 천자고 사람 인자 아닙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천명을 벤다는 뜻이니까 끔찍하죠. 자,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의 생명중시, 물론 고조선의 팔조법,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부여의 사조목의 법,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고, 세종 때 볼게요. 울산 사람 강사덕이 이렇게 사람을 죽였어. 교수형에 처하게 합니다. 그 다음 또 세종실록이긴 한데, 이 권채 비첩 덕금을 권채의 부인이 막 이렇게 가둬놓고 그러다가 이 덕금이 죽어. 그러니까 당시 관직 살던 권채와 그 부인을 벌을 내려요. 더한 자료들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 성종 때인데, 성종 때 어떤 노비가 자신의 주인이 또 다른 노비를 죽였다라고 신고를 하니 성종이 그 노비 주인을 벌하려고 했더니 다른 관료들이, 이렇게 예조판서 막 이런 관료들이, 아니 노비 말만 듣고 그 주인을 벌했을 때 다른 노비들이 또 거짓으로 고하면 그 주인을 벌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 성종이 지금 권세 있는 신하가 위험을 믿고 사람을 죽였으니 법에 있어서 마땅히 다스려야 할 텐데 그대들이 비유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고 하면서 성종이 그 관직 생활을 알고 있는 권력자의 처벌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사료입니다. 자, 숙종 때 한번 볼까요? 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임금이 특별히 분부를 내려 팔도 감사 관찰사입니다. 최고 지방관들, 도지사예요. 중하기로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한 번 죽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 지극히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원통하게 죽는 사람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숙종의 기록. 세종 이 글은 진짜 우리가 한번 봐야죠. 내가 항상 생각하는데 형벌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생명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이다. 형벌조차 엄격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 형벌조차 또 함부로 엄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조선이에요. 이를 가볍게 여기면 되겠냐. 고려 말에 안렴사, 고려 5도 지방관입니다. 양계, 군사적 성격의 양계 병마사, 그러니까 최고 지방관들이 모두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죽였으니 우리 조선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 이제 일본의 히토바시라 봅시다. 일본은 큰 건축물이 지어지면 그 밑에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하면 그 건축물이 튼튼하거나 아니면 그 건축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인신공양, 사람을 땅에 묻어 아니면 강물에 버려. 그러니까 우리 심청전은 엄밀히 따지면 조선 후기 한글 소설이에요. 소설이야. 근데 여긴 심청전이 실제로 역사 기록에 남아있어. 이걸 히토바시라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인간 기둥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어떤 강 급류에 이런 사람을 버렸어. 왜? 그 강이 범람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강의 범람이 멈췄는데 그래서 희생을 피했다. 이런 기록이 실제로 일본 서기에도 남아있고요. 자, 이제 이 마치의 대교, 이 대교 공사하는데 또 사람을, 마치의 대교 인근 공원의 교란 건설 중 사망한 희생자들 기른 비석과 함께 실제로 히토바시로 희생된 겐스케라는 사람을 기는 겐스케 기념비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히토바시라로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비가 존재해요. 그 다음 마루오카성, 이 성 공사 중 사고가 계속되자 사람들이 누군가를 인주로 삼아야 된다. 인신 공양해야 된다. 인간 기둥을 삼아야 된다. 제안했고 가난한 외눈박이 여자 오시즈가 선택됐다. 오시즈는 자는 중 한 명이 사무라이가 된다는 조건하에 인주가 되는 동의했는데 결국 성의 중앙 기둥 아래 산채로 묻혔다. 마츠의 성도 히토바시라가 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정말 비극이죠.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아크로비스타라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실제로 아크로비스타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일본의 히토바시라 풍습을 알고 내가 뭐 복받기 위해 뭐 여기에 들어가서 살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삼풍백화점 사건 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작은 비 하나 세우는 걸 반대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어떤 한 여인만큼은 무조건 의심합니다. 누구예요? 여기 살고 있었던? 히토바시라를 알았어. 여러분, 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갑자기 국방부를 밀어내놓고 그렇게 급하게 이리 가서 대통령실이 가냐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용산군용 수용지 명세도에 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실 아래가 옛날 유명한 공동묘지입니다. 실제로 여기가 공동묘지였다는 증언도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건 이렇게 지적도 자료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를 버리고 이리 가자라고 한 것도 물론 천공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의심합니다. 누구를 의심해요? 자, 히토바시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순장 금지, 신라 지증왕이 때 이렇게 순장을 금지했고, 세종실록에 보면 중국에서 이 태종이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세종의 아빠 태종 이방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명나라 영락제가 죽었을 때 15명을 순장했어. 산채로 껴묵거리와 함께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조선에서는 이와 같은 게 비록 중국 명나라에 이를지라도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라고 해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왕이 죽었을 때 순장의 풍습이나 이런 게 있었냐고요. 인신공양의 풍습이 있었냐고. 히토바시라 같은 인간 기둥의 풍습이 조선은 없었잖아요. 물론 우리 역사에도 신라 때 어떤 건축물 궁궐 밑에서 약간 인골이 발견된 흔적은 있지만 조선시대만큼은 생명중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일본의 히토바시라 같은 일이 행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비키 봤죠? 우바스테야마 봤죠? 쯔지기리와 기리스테고멘 봤죠? 그 다음 히토바시라 봤죠?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명이 경시되는 일본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에도시대, 우리 조선 후기랑 같은 시기의 에도시대.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15, 16세기의 일본은 정말 생지옥, 전국시대는 이런 풍습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사람이 가장 많이 죽어나갔던 시대니까 생명경시풍조가 아마 인류 역사상 15, 16세기 120년 동안의 일본의 전국시대만큼 심했던 적이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그 시대 이야기는 또 제가 다른 주제로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 경시풍조가 있고 살인의 풍습이 있는 일본인들에게 우리가 식민지배를 당했어. 얼마나 한국인들은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적종 만세운동이라고 생각하는 3.1운동, 아니 민족대표 33인, 저는 개인적으로 민족대표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만세운동을 계획했고 학생들이, 지식인 청년들이 각 도시에서 그리고 농촌을 확산되면서 전국적 거적적 만세운동 2달간 200만 명이 참여했던, 농민들은 곡괭이를 들었기 때문에 폭력적 저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3.1운동 때 7,500명이 죽었다는 건 왜 고민하지 않냐고. 제암약살 사건도 있지만 여러분 외국인 선교사가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캐나다 장로교 조선 선교단이 3.1운동 때 일본의 잔혹성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남성 여성 아이들에게 총을 쏘고 총검으로 찌르고요. 민간인들이, 일본 민간인들이 조선인들을 막 곤봉으로 때리고요. 일본의 소방관들이 평화롭게 움직이는 시위대를 막 야만적으로 공격하고요.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조선인 시위자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방치를 했고요. 체포한 조선인들을 가장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무기한 구금했고요. 경찰 조사를 할 때는 고문을 했고요. 여성에게는 부당한 대우를 했고요. 야만적으로 때리는 경찰에게 반항한 자들에게는 처벌했고요. 마을을 방화했고요. 악의적인 재산을 파괴했고요. 제암약살 사건도 있었고요. 3.1운동. 살인의 풍습이 있었던 것들에게 우리가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했겠는가. 봉오동 청산리에 대한 패배를 간도참변으로 복수합니다. 그 지역의 한인 마을들이 우리 독립군의 기지 역할을 하니 한인 마을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면 10명의 남자를 죽이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독립군이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은 살기 위해서 한인 마을을 떠나거나 거의 잡혀서 일본군에게 많이 죽죠. 그러다 보니까 한인 마을의 한인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과부가 돼버리는. 근데요, 이 박은식의 임시정부 2대 대통령까지 하셨던 박은식의 독립운동 지열사를 보시면 와, 이거 진짜 이게 제 입으로 이게 제가 참 여러분이 읽으세요, 여러분. 응? 화나죠. 살인의 풍습, 생명경시. 그걸 우리가 그대로 당해요. 간토대학살 1923년에 간동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스스로 자경단을 조직해가지고 당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탄다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실제로 일본인들을 똘똘 뭉치게 하려고 일본인들이 자경단 조직해서 조선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이때 6,600여 명의 조선인들이 죽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일제강점기 우리가 일본인이었지 조선인이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우리가 일본인이었다면 이 관동 대학살은 일본인이 일본인을 죽인 겁니까? 일본 자국민끼리의 싸움이었습니까?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일본인들의 증언이에요.
젊은 나이 여자가 배를 찍히고 태아가 배 내장 속에서 뒹굴고 여자는 음부에는 죽창이 찔러져 있고 남자 4~5명이 조선인의 손과 발이 장작불 위에서 큰 대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꾸 발을 쪽부터 태우고 있고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두 다리를 붙들린 채 끌려가다가 다리 가운데 도착하자 여러 명이 그를 강가에 던졌고 가라앉았다 흔들흔들 수면에 떠오르자 강기슭을 향해 헤엄쳤다. 그러자 다리 위에 보고 있던 무리가 남자가 헤엄쳐 도착하는 방향으로 달려가 남자의 머리를 새 갈고리가 달린 긴 막대로 마구 때렸기 때문에 그대로 가라앉고 말았다. 이렇게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조선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1923년에 일본 수도 도쿄에서 수없이 많이 죽어갔던 간토 대학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고,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니까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많은 조선인들이 이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우키시마오라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징용으로 끌고 와서 제대로 급료도 주지 못했던 8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한반도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면 일본의 강제징용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싫었는지 이 우키시마오를 폭파시켜버립니다. 살아남은 이철우옹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8,500명 정도가 탔는데 1,500명 정도가 살고 나머지 다 죽었다. 죽어서도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미안하기만 하다. 우리는 이렇게 당했고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이 중국 땅에서 죽죠. 일본의 살인 DNA 때문에 난징 대학살 20만 명, 30만 명. 그리고 생체 실험 731 부대. 조선인도 많이 당하죠. 하얼빈에 가면 731 부대가 있고 지금은 731 기념관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일본의 정근대 시대에 있었던 살인의 풍습과 살인 DNA가 이렇게 현대로 와서 전쟁 시기에 이렇게 끔찍한 상황으로 제국주의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우린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살인의 풍습이 있었고 생명의 경시대는 일본이 더 살기 좋았을 것이다 라고 조선을 비하하는 친일매국노와 뉴라이트와 매국 좀비들은 제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은 일본의 갓난아이를 목졸라 죽이는 마비키와 늙은 부모를 살해버리는 우바스테 야마와 그 다음 사무라이들이 아무 죄도 없는 일반 농민들과 평민들을 그냥 재미삼아 죽이는 치즈기리와 그렇게 사람을 죽였음에도 벌하지 않는 기리스텍 고맹과 그 다음에 인신공양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 사람을 땅에 샘매장하는 히토바시라 같은 풍습이 있었던 야만적인 일본을 물고 빨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계몽시킨 역할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